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 문제를 풀 때 활용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3개면은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짜 이거보다 더 많은 변수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이 3가지 기법을 뛰어넘는 뭔가 그런 더 복잡한 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가지고요. 실제적인 이제 어떤 방법론 같은 걸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한요소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유한요소법? 유한요소법. 유한하다 할 때 유한이구나. 그쵸. 요소가 유한한 방법. 유한요소법. 공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고요. 유한 요소법으로 방법론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가 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학자들이 비행기라든지 어떤 유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컴퓨터로 편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런 걸 보여줄 때 유한요소법 같은 걸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와서 제가 이 설명드린 이 방법론이 사실은 그 유한요소법의 가장 큰 기반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요소법이란 말은 또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네.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 따르면 굉장히 다양한 공학 분야에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홍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 오일러 방법을 딱 보시면 우리가 정말 풀고자 하는 거는 결국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사용한 방법을 보시면 미분이 다 없어지고 그냥 방정식이에요. 대수 방정식. 그렇죠. 이거를 또 보는 관점은 T1, T2, T3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면 Tn과 T 이게 뭐냐면은 변수를 잘게 쪼갠 다음에 인접한 항들이거든요. 인접한 그렇죠. 항들. 네. 인접한 항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표현하는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어요. 미분이라는 게 사라져버리고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로 바뀐 거거든요. 저는 오일러의 통찰인 것 같아요. 미분을 없애버리고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갖고 우리가 보자. 이건 옛날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우리 맨날 하던 거 아니냐라는 이게 더 거거든요. 쉽죠. 훨씬 쉬워서. 물론 이건 근사하지만 근데 충분히 잘게 쪼개면 거의 같아지니까. 네. 근데 유한요소법도 같은 얘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한요소법도 대신에 거기는 변수가 여러 개니까 네. 이게 t가 하나가 아니라 x축, y축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런 변수가 만약 2개면 s고 t라고 하면 이게 변수고 이게 내 함수라고 생각하면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쪼갰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쪼개야 돼요. 이렇게. 2차원이 되는 변수가 거예요? 2개니까 이렇게 쪼갠다고 하면은 이런 종류의 편미분들이 들어가 있는 미분 방정식들이 결국은 이런 점들의 인접한 점들 사이 관계도 역시 또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인접한 점들이라는 거는 아주 국지적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현미경으로 쫙 봐가지고 불려서 여기서도 결국은 전체를 현미경으로 쫙 불러서 인접한 사이 관계만 본 거거든요. 변수 많다고 해도 같은 아이디어가 된다는 거죠. 현미경으로 확대해 놓으면 인접한 항들 몇 개 사이의 관계로 복잡한 미분 방식이 바뀌거든요. 그것들이 많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 돼요. 연립 방식은 우리 생활에서 맨날 씁니다. 더하면 5다. x 더하기 y는 5야. 곱하면 6이야. 이게 연립 방정식이거든요. 여기서도 봐야 되고 여기서도 봐야 되고 봐야 되니까 연립이에요. 그래서 많죠. 그래서 그러한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 것이 유한요소법이에요. 그러면은 유한요소법과 유한요소법이 한 특별한 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일러 방법의 차이는 변수가 하나냐 더 복잡하게 많냐 그 차이인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볼 수도 있고 훨씬 더 복잡해지죠. 편미분이니까. 변수가 여러 개고 기본적으로는 변수가 많아지는 것인데 아이디어는 국소적으로 줄이고 확대해서 그다음에 인접한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립해서 푼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행렬이죠. 그래서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치환을 해서 그 행렬로 된 식을 우리가 역행렬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수치 선형 대수학이라는 또 분야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막 겹쳐서 들어가네요. 수치 선형 대수학. 유한요소법이 뭐라는 거를 대략 감을 잡았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쪼개서 더한다는 것이 어떤 그 작은 조각으로 얘를 더해서 하나의 그 함수를 형성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기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저가 이렇게 많은 기저들이 쭉 있어요. 이 기저들은 얘를 보고 있으면 얘는 여기에만 딱 해당이 되는 애고요. 얘를 보고 있으면 얘는 딱 여기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얘는 또 여기만 해당되고요. 조각조각으로 본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저들은 내가 담당하는 해당 영역만 책임을 지고요. 저 멀리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기저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전체에 요 phi i라는 게 요게 이제 요 삼각형인데요. phi 1, phi 2, phi 3 그냥 제가 이렇게 부를게요. 요 네. 삼각형, 뾰족 얘를 이렇게 각각 이라고 하고 네. 요 앞에 붙어 있는 게 아까 비디오에서 봤던 상수들 그 앞에서 움직이는 숫자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얘네들이 적절한 숫자들이 들어가면은 뾰족한 녀석들의 합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연속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사죠. 지금 얘는 우리가 원하는 편미분 방정식의 어떤 해의 근사값이고요. 어떤 연속 함수가 우리의 해면은 그 연속 함수의 근사값이고 이 근사값은 이렇게 뾰족한 이런 기저들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한요소법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얘가 사실은 우리의 모르는 값들이에요. 아까 행렬식으로 썼을 때 x, y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여러 개의 식으로 쫙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 개의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을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요 a라는 거는 행렬. 연립방정식은 다 행렬로 고칠 수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행렬이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떤 벡터 여기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예, C1부터 CN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 우변에 있는 어떤 식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적으면요. 이 아까 한 거보다 좀 더 항이 많아진 것 뿐이에요. 똑같은 네. 아이디어. 제일 간단한 이렇게 생긴 얘가 이제 두 번 편미분 한 건데요.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두 번 미분하는 기호도 처음 봤어요. 아 그런가요? 네. 미분을 한 한 번 다음에 하고 또 한 번 미분을. 더 미분을 하면 두 번 미분. 이거는 이제 강한 식이고요. 약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함수를 그냥 곱해요. 양변에. 그럼 똑같겠죠?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적분을 해요. 수치 적분을. 적분을 합니다. 근데 저 마이너스는 뭐예요? 아, 이 마이너스는 여기 식에 원래 있는 마이너스 기호입니다. 빼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 부분적분을 할 겁니다. 아, 부분적분을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여기 붙고요. 네, 양쪽 바운더리는 다 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마이너스를 여기가 다시 들어갑니다. 부분적분을 했으니까요. 이 u가요.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얘 집어넣으면은 얘는 네, 여기 J라고 그냥 하나 붙였어요. 여러 개의 이 field를 생각할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적고 나서 보면은 얘는 그냥 하나의 식이 되는 거예요. 얘는 덧셈이죠. i는 1부터 n까지의 쭉 덧셈에다가 어떤 똑같은 이 기저 중에 하나를 곱한 거고. 그쵸? 얘는 그냥 하나의 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J가 n개만큼 있으면 n개의 연립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n개의 연립방정식으로 된 아까 제가 표현했던 요런 꼴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값들은 x, y는 여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한요소법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이 적분이죠. 수치 적분. 가우스 르잔드르로 이 수치 적분을 해줍니다. 여기에 만약에 뭐 시간 미분이 들어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오일러 방법으로 시간 미분을 또 해준다든지 여기 만약에 u 제곱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뉴턴 랄슨 메소드로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오늘 배운 거를 잘 조합을 하면은 복잡한 방정식까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계산을 해나갈 수 있고요. 네. 지금 우리는 디멘전이 하나니까, x 하나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끝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아까 박형주 교수님께서 그려준 것처럼 디멘전이 하나가 올려서 x, y 두 개의 좌표가 있으면은 얘를 뭐 삼각형으로 막 잘라줍니다. 그러면 얘가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뿔 형태의 기저가
돼서요. 2차식도 풀 수 있고 3차식도 풀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방법론 중에 하나여서요. 공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구체적인 거 하나를 들어드리면 핸드폰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이게 3차원 오브젝트잖아요. 3차원 가로, 세로 높이가 있으니까 네. 제가 얘를 이렇게 밀 거예요. 이렇게 밀면 매 눈으로 보면 여기 어딘가에 다 힘이 전달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이 부분은 좀 힘이 많이 가해지고 이 부분은 힘이 조금 가해지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유일한 방법은 얘를 잘게 쪼개가지고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아이디어가 저거랑 정확하게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에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다리를 지을 거예요. 부하가 많이 걸리는 곳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하가 어느 부분에 얼만큼 걸릴지를 이런 유한 요소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배웠던 그 네. 세 가지 기법 그것들이 지금 이 유한 요소법을 계산할 때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아까 이 뾰족뾰족한 게 합쳐져가지고 이런 그 모양을 만들 때 아까 그 사다리꼴 그 방법 설명하셨던 거 그거 생각났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상통하는 게 아닌가. 이 적분할 때는 그러니까 네, 적분할 적분할 때. 때는 충분히 쓰이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유연성도 많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세 개가 사실은 이 유한요소법 수업을 들으면은 피할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유한요소법이 그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네. 그 방법이 여기 다 적용되는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기초적인 옛날부터 발전되어 왔던 수치 해석 방법이 있었고 1960년대에 유한요소법이 나왔습니다. 유한요소법은 사실 공학자들이 먼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학자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수학적인 엄밀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달겨들어서 오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 유한요소법을 썼을 때 우리가 좀 뾰족뾰족한 것들을 몇 개를 써야지 우리가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지? 그런 질문들을 이제 공학자들과 수학자들이 협업으로 증명을 해낸 방법들이고요. 제가 지금 제일 쉬운 방정식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퍼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뭐 나비아-스톡스 방정식 아니면은 뭐 전자기하학에서 쓰이는 맥스웰 방정식이나 이제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쓰이는 방정식들을 유한요소법으로 많이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쫙 관통이 돼서 지금까지 발전이 돼서 지금 이제 그 수학과 공학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신 게 보통 수학에서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실생활에 응용되는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배웠었는데 네. 이 유한요소법 같은 경우에는 공학자들이 실제로 다리를 건설하고 네. 뭐를 하고 할 때 그 안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개념을 창안했는데 뒤늦게 수학이 거기에 합류해서 네. 또 이렇게 더 발전시킨 이런 사례도 있네요. 네. 그런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또 핫한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인공지능이 이 수치 해석학을 만나면 또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이해하는 그런 디렉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수치 해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둘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하는 영역도 있는데요. 이게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인공지능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게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많이 더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뭐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 저기 영상이 난류에 관련된 건데요. 저게 이제 에어포일이라고 가운데 있는 게 어떤 구멍이고요. 이제 어떤 유체가 이렇게 흐를 때 저 난류가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공기 저항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비행기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이 비행기가 안전한 비행기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난류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이나이트 볼륨, 유한 최적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파이나이트 볼륨이나 파이나이트 엘레멘트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계산을 했는데 정말 좋은 컴퓨터 여러 개를 물려서 써도요 몇 주가 걸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 계산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더 잘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시작 그 초미에 이제 저희가 기상 예측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기상 예측을 할 때 그 이런 인공지능 방법을 사용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텍 기업들이잖아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뭐 중국의 하웨이라든지 뭐 미국 엔비디아 이런 그룹들이 뛰어들어서 기상 예측하는 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되 원래 있었던 어떤 수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씩 섞어서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보다 네. 인공지능을 섞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한 2020년 초반부터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AI for Science라는 이름 하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연구를 할 때 수치 해석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편이고요. 또 반대로 수치 해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것은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인공지능의 구조 자체가 블랙박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함수에 대한 근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분석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점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따라서 이제 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 해석적인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뭐 뉴럴 OD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어떤 OD,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 이제 줄여서 OD라고 하거든요. 뉴럴 OD라는 그런 또 인공지능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또한 이제 저희가 그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생성 모델, 딥러닝 생성 모델, 챗GPT라든지 뭐 달리라든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생성 모델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하나가 확률 편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률 편미분 방정식을 수치 기법으로 풀어주는 것이 가장 핵심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이 수치 해석학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네. 수치 해석학적인 기법이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네.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씨 예측만 놓고 보면은 인공지능을 결합시켰을 때 훨씬 더 정교한 예측이 가능하다.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근데 그게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그 인공지능을 날씨 예측에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구글은 이미 맨넷이라고요. 네. 그거를 서비스 단계까지 와서요. 그 맨넷 들어가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네. 그리고 뭐 그 태풍의 경로 예측 같은 것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저희 카이스트에 계시는 그 연구 그룹과 기상청이 협업을 해서 뭐 알파 웨더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서비스 단계까지 왔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서비스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가 실생활에서 그걸 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네. 인공지능이 예측을 하면 좀 더 똘똘해지는지 한번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김현 교수님도 인공지능 연구하시잖아요. 그 수치 해석의 어떤 근본적인 풀이법 중에 하나가 공간을 쪼개는 거거든요. 아까 쪼개는 네. 거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쪼개는 걸 1차원에서 100개로 쪼개는 거 오케이. 그리고 그걸 2차원에서 하면 100의 제곱이 되고, 3차원에서 하면 100의 세제곱개의 그 조각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우리가 다루는 문제 중에 5차원 이상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5차원, 10차원. 10차원이면 우리가 조각이 몇 개 필요하냐면 100에 10승계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와도 트랙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류의 고차원에서의 그런 미분 방정식들을 풀어내는 접근법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요새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당연히 인공지능 이론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치 기법들을 하이브리드 시켜서 이런 고차원 문제들을 풀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심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과 수치 해석학이 만나니까 정말 더 이렇게 막강한 툴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이 근사값을 구하는 이런 세계를 통해서, 수치 해석학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생활에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기후변화 같은 중요한 그런 인류의 난제 해결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들, 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교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시청자들한테 한번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알려주시죠. 일단 수치 해석학은요, 해석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하거나 정말로 해석하거나 어떤 증명을 해가지고 어떤 오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수치 해석학이 재미있었고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 이 기존의 수치 해석학적인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중요하고 재미난 문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유체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고체 방정식이라든지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인공지능은 최적화죠. 최적화된 답을 찾는 건데요. 그 최적화의 과정이 사실은 수치 최적화 방법입니다. 이런 수치 최적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뭐 AI for Science, 뭐 알파폴드 얘기도 하셨지만은 최근에는
예전에는 어떤 뭐 3D 프린팅이나 매터리얼 디자인 같은 것도 이제 인공지능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쓰일 때 이제 코어 디자인 알고리즘 같은 거에 수치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공학자들과 이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풀이 좀 적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겨가지고 인터랙션도 자주 되고 내가 뭔가를 향상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들어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아무래도 수학이고 수치 해석이 또 그 중에 가장 좋은 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어서요. 네. 그런 메시지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에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도 수학을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수치 해석학의 흥미로운 세계 또 신비한 매력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푹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